뿅. 안녕 3반 여러분. 자, 오늘의 수업 내용 시작. 자, 이거는 무엇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냐면은 개화에 대한 개화 혹은 개항에 대한 생각 차이에 대해서 개항 혹은 개화에 대한 생각 차이에 대해서 누구는 어떻게 생각했느냐가 전부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은 여기 첫 번째 나오는 사람, 이 첫 번째 나온 사람, 이 사람 있죠. 이 사람, 여러분 원래 인간한테서 제일 중요한 거는 뇌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사람의 가장 중요한 중심, 핵심, 그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축, 키워드 이거를 일부러 이렇게 뇌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그래서 으짜 개항,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통상 수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할 때, 자, 첫 번째 파란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말도 안 된다. 우리 동양의 전통, 사상, 문화, 종교 전부 다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동양의 무기와 기술, 그리고 과학기술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서양을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저기 서양과는 교류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서양과 교류 반대를 주장했었고, 이미 서양과 교류하고 있는 일본 역시 양놈이다라고 하면서 외양일체론을 주장했던 사람들. 오케이? 자, 이 사람들의 대부분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성리학자들. 오케이? 자, 이 사람들의 주장을 그래서 내가 알기 쉽게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느냐? 동도동기라고 표현해요. 동도동기가 뭔가요, 선생님? 도를 아십니까? 할 때 도자예요. 그러니까 동쪽의 도, 동쪽의 정신, 제도, 동쪽의 사상, 종교를 유지하고 동쪽의 기술도 가지고 있자라고 하는 게 바로 동도동기야. 오케이? 자, 근데 이거랑 완전 정반대의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아니야. 이미 서양이 저렇게 발달하고 과학혁명을 일으키고 그리고 또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하는 거 봐. 우리는 서양의 종교, 사상, 문화, 기술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받아들여야 돼. 우리는 DNA까지 전부 다 서양식으로 바꿔야 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동양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서양식으로 바꾸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주장. 모든 것을 서양식으로 바꾸자. 동양의 거 남겨놓지 말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야.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은 보통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일본에 유학을 갔다 온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 성공적으로 시행되었다라고 하는 거를 지켜본 사람들. 자, 대표적인 사람들 누구냐? 바로 우리나라에서는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급진개화파 사람들이야. 김옥균 막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로 대표되는 급진개화파 사람들이 요 사람들이고, 다른 말로 하면은 일본에서의 주장에 따르면은 문명개화론이라고도 이야기하면서 내 방식대로, 선생님 방식대로 표현하자면 뭐라고 하느냐? 서도서기론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 서도서기론은 서양의 정신, 종교, 사상, 문화 플러스 서양의 무기와 기술, 과학기술을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게 서도서기론이야. 됐죠? 자, 그럼 이거 중간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정신적인 면은 무엇을 유지하고? 그렇지. 동양의 것을 유지하고, 동양의 종교와 사상과 문화 이런 건 전부 다 우수하다. 하지만 우리가 서양에 비해서 뒤처진 것은 무엇이냐? 무기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서양의 무기, 과학기술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자. 우리한테 유리하도록 일부분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얘들은 우리가 문을 열자라고 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개항을 하게 되면은 서양이 그래도 덜 침략할 것이다. 우리가 스스로 개항을 해야 된다. 개항을 주장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의 주장에 따르면은 청나라 방식의 청의 양무운동이라고 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다. 왜냐? 중국의 정체성, 중국의 핵심 문화, 전통, 사상은 유지하되 서양 것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거 정말 저건 좋다. 나도 청나라가 했던 양무운동을 따라서 개혁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사람들의 주장이야.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뭐라 부르는 사람들이냐? 옹건개화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이고,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은 방금 전에 민석이가 말한 것처럼 동도서기파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정식 용어가 있는 거는 동도서기, 이것만 정식 용어가 있습니다. 동도서기와 비교해주기 위해서 일부러 내가 동도, 동기라던가 서도서기라는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나요? 오케이. 자,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민서가, 우영아, 완준아, 혹시 반장이 단톡방에다가 민준이 들어오라고 보냈나? 아, 민준이 들어왔네? 오케이. 네가 제일 늦게 들어와서 그렇잖아, 임마. 반장이 오늘따라 대답을 안 해가지고. 자, 그러하였습니다. 민준이 들어온 거 내가 늦게 왔네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민준이한테 한번 질문을 해야지. 민준이한테 질문을 해야지. 야. 민준아,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그러면은 강화도 조약에 대해서 찬성을 할까, 반대를 할까? 얘들, 파란 사람들. 열심히 듣고 있다면 갑자기 어디 가서. 민준이 사라졌어요? 아, 비가 와서 민준이가 떠내려갔나 봅니다. 자, 그럼 우리 다시 수업을 할게요. 어려워요? 자, 여기 있는 첫 번째 파란 사람. 얘만 개항, 개화 정책 이런 거 개항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개항은 항구를 열어서 다른 나라와 교류하자, 상업 활동을 하자라고 하는 게 개항이고, 개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서양의 문물이나 중국이나 일본의 문물을 받아들여서 근대식으로 바꾸자라는 거예요. 오케이? 근대식으로 전기 사용하고 자동차 사용하고 뭐 석유 사용하고 공장 만들고 이런 건 근대식으로 개화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개항은 항구를 연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간 비슷한 면이 있긴 하지만 약간 차이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있는 이 파란 사람은 개항, 개화 전부 다 반대하는 사람. 이 두 명은 전부 다 개항과 개화를 찬성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적당히 개화 정책을 했으면 좋겠고, 이 사람들은 완전 갈아엎었으면 좋겠고. 오케이? 자, 이거는 특히 맨 처음에 일본에서 유행하던 이론이었는데, 일본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우리 아시아가 지금 서양에 비해서 너무 뒤처졌기 때문에 우리가 유럽을 따라잡기 위해서라면 뭐까지 바꿔야 된다고 하느냐? DNA까지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자, 질문할게요. DNA를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요? 맞아. 완전히 귀여워요. 맞아요, 여러분. 결혼하고 자식하고 하면 되겠죠. 자식 낳고 하면 되겠죠. 근데 결혼하는 거 왠지 양놈들이랑 결혼하는, 양키랑 결혼하는 거 뭔가 찝찝한데. 자, 여러분, 그래서 아니야. 내가 여러분 아직 어려가지고 이 내용을 말하기에는 좀 그렇네요. 이거 19금 내용이거든요. 여러분이 20살이 되면 뭐가 아니오야. 안 돼요. 이거 너무 야한 내용이라서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이 당시에 그래서 심지어 일본에서는 이미 쌀밥이 뭐지? 그래요. 여러분. 내가 그거는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그런 거였죠,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일본은 심지어 DNA를 개조하자, 우리 일본이 뼛속까지 전부 다 서양식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여서 심지어는 그냥 결혼은 말고 애만 만드는 거를 장려했었대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때 일본을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진 오페라가 있는데, 그 오페라 보면은 오페라 제목이 나비부인이거든요. 나비부인이라고 하는 오페라가 있는데, 응? 왜 완전히 왜요? 나비부인이라고 하는 오페라가 있는데, 이 나비부인이 1800년대, 1900년대 초반에 이때 만들어진 오페라잖아.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보면 완전 기절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미국 군인일 거야. 프랑스인가? 미국 맞을까? 미국 군인이 일본에 잠시 파병을 오는데,
이 잠시 한 3년? 1년? 몰라. 그 잠시 동안 파병 오는 그 동안에 3년인가 1년 동안만 일본에서 자기랑 결혼해서 같이 살 여자를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 군인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각 지역별로 자기 마누라가 한 명씩 다 있는 거지. 민준이 갑자기 살아났네요. 그리고 자기 미국에 가면 돌아가면은 진짜 마누라는 따로 있고. 근데 그 일본에서 자기 남편이 미국 사람이라고 믿었던 그 일본 여자애는 평생 자기 남편을 기다리며. 우영이. 너무 노골적인 단어 아닌가요? 네. 자, 우리 못 본 걸로 해줄게요. 삭제 안 되나? 여러분, 여튼가 우영이 말이 이제 우아하고 품위 있게 표현할 수 있으면은 좋은데 저 말이 어떻게 보면 맞기는 맞죠. 여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사람들 생각으로 치면 완전 미친놈인 거잖아. 아니 왜 지역별로 자기 마누라를 한 명씩 다 만들어놔. 완전 미친놈인데 심지어는 그 나비 부인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일본에서 그 미국 군인의 마누라였던 애 이름이 초초였나 그랬어요. 초초였나 그랬는데 일본 여자 이름이 초초였나 그랬는데 그 일본어로 나비라고 하는 거의 뜻이 초 막 이런 게 들어가는 거일 거예요. 일본어 잘하는 애 없나요? 민석이 잘해요. 일본어로 나비라고 하는 거를 뭐라고 하죠? 나비. 초초라고 해요? 오케이. 아우, 귀여워요. 여러분, 그래서 일부러 나비 부인이라고 불렀었던 거야. 나비 부인이라고 불렀었는데, 결국 일본에서 한 3년? 길게는 3년, 짧게는 1년. 그 남편이랑 살다가, 결국 임신해가지고 혼자 애 키우는데, 다시 10년 만에, 한 10년? 아니, 5년? 5년 만에 다시 미국인 남편이 돌아와요. 그래서 나비 부인은, 내가 보고 싶어서 돌아왔구나 했는데, 이럴 수가. 자기 미국인 마누라 데리고 와가지고 야, 니 내 아들 낳았다며 아들만 데리러 갈게 해가지고 아들만 뺏어서 돌아가요. 그래서 지금 나도 이걸 최근에 봤기 때문에 최근 기준으로 딱 봤을 때는 너무 말도 안 되는 내용이잖아. 근데 이 오페라에서는 어떤 면이 아름다운 거냐. 결국 나비 부인이 평생 자기의 남편으로 사랑해서 결혼한 것도 아니고 그냥 팔려서 결혼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남편에 대한 절절한 사랑과 변하지 않는 마음. 그게 감동적인 거래요. 근데 반전으로 미국인 군인 나이는 한 30대 정도 됐으면은 이때 초초 나비 부인 나이가 16살이었나? 15살인가 그랬어요. 옛날에는 조혼, 어린 나이에 결혼도 많이 시켰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랬던 거래요, 여러분. 세상에 너무 충격적이었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일본이 얼마나 DNA를 바꾸기 위하여 우리가 100% 유럽식으로 바꾸기 위하여 막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있었던 거지. 정말 나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튼간 이거 근데 지금 사람들 보기엔 진짜 재미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그 사고방식하고도 맞지 않고 여튼 약간 그래요. 뿅. 자, 조선 일본과 문호를 개방하다. 이거 나옵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은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개항을 해라, 개화 정책을 하도록 해라 라고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가 라고 하는 거 나옵니다. 볼게요. 1861년 청나라의 사신으로 간 박 교수는 베이징이 영프 연합군에 점령당했던 모습을 직접 보았다. 2차 아편전쟁의 결과를 봤다 이거죠. 10년 뒤인 1872년에 다시 청나라를 방문했을 때는 당시 한창 진행 중이던 양무운동의 모습을 보고 돌아왔다. 그는 서구 열강이 침략을 해오면 싸우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 침략에 맞서 이기려면 스스로 개항을 하고 그들의 문물을 받아들여 힘을 길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였다. 아까 두 번째 사람에 해당하는 거예요. 밑에 내용 볼게요. 이건 청나라하고 일본 각각 그 양무운동과 메이지 유신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서구 열강의 영거푸 1차 아편전쟁, 2차 아편전쟁에서 계속 패배했던 청나라는 중국의 제도는 이미 서양보다 우수하지만, 그러니까 뇌, 중심, 자, 그거는 중국의 제도, 사상, 종교가 우수하지만 중국의 무기로는 그들과 맞설 수 없다. 서양의 무기와 과학기술이 이미 발달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선택적으로 수용하자라고 하는 중체서용, 중국의 몸, 그리고 서양을 이용하자라고 하는 원칙 아래에 양무운동, 양놈들의 무기를 가져오자 양무운동을 추진하였다. 신식 무기공장을 설립하고 육군과 해군을 양성하며 딱 보이죠?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용도로 이 개혁정책을 했던 거예요. 조선, 철도, 그리고 전신 등의 근대적 산업을 일으켰다. 일본에서는 그럼 일본은 어떤 방식으로 개혁을 하였느냐? 사실 여러분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고려시대에 무신정변 있었잖아요. 무신정변. 우리는 무신정변 때 장군이 권력을 잡았잖아. 근데 진짜 완전 우연히 중국도 이때 장군들이 권력을 잡았고 일본도 이때 장군들, 쇼군들이 권력을 잡았어요. 근데 우리나라 중국에서는 다시 이게 왕한테 권력이 돌아왔거든. 근데 일본에서는 쇼군이 권력을 잡은 이후에 지금까지, 이때까지 우리가 강화도 조약 맺을 때 그때까지도 쇼군이 권력을 잡고 있었어요. 나와 있죠? 700년 가까이 지속된 막부 체제. 그리고 천황은 완전 허수아비로만 존재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때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쇼군, 그러니 막부에서는 개항과 개화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했느냐? 세국 정책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양놈들과 절대 교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걸 주장했어. 그러나 보니까 사실 천황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쇼군이나 막부가 했던 체제와는 정다르게 우리는 개항 정책을 하겠다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으면 이응. 그치, 오케이. 아니, 우리 민준이 어디 갔어? 방금 야한 이야기 할 때는 민준이 열심히 듣다 갑자기 또 사라졌네. 이해가 안 돼서 이응을 안 한 거야? 오케이. 여러분, 내 근데 혹시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혹시 이 수업 듣는 거 엄마랑 같이 듣는 사람 없죠? 옆에 엄마, 아빠, 형이나 뭐 누나가 있으면 곤란해요. 알겠죠? 응? 내가 혹시 여러분 농담을 하려고 할 때 옆에 부모님이나 형, 누나가 있다 하면 선생님 잠깐 멈추세요 라고 하세요. 알겠죠? 여러분 아까도 나 야한 이야기 한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오페라 나비 부인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여러분한테 교양 음악 수업을 한 겁니다. 알겠죠? 오해하지 마세요. 자, 뿅. 이제 일본 내용 볼게요. 일본은 700년 가까이 지속된 막부 체제가 무너지고 천황 중심의 메이지 정부가 수립되었다. 이때 당시에 천황의 이름이 메이지 천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신이라는 말이 뭐냐? 개혁이라는 거예요. 개혁이라는 말과 같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메이지 천황이 주도적으로 실시했었던 개혁이다라고 해서 메이지 유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메이지 정부는 밖으로 드러나는 사물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정신까지 전부 다 서양식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문명 개화론에 입각하여 국가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메이지 유신을 단행하였다. 가끔 가끔 이제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청나라의 양무운동이 있었고, 이건 동도서기였고, 메이지 유신, 서도서기가 있었다. 자, 얘 둘이 결국 양무운동 하고 나서 힘을 키우고, 메이지 유신 하고 나서 힘을 키웠거든. 자, 결국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전쟁을 했는데 누가 이기게? 청일전쟁의 결과는 그렇지, 일본입니다. 일본이었고, 일본은 이때 엄청 안 좋은 교훈을 가지게 돼요. 안 좋은 교훈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전쟁은 비즈니스다. 전쟁은 일본이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청일전쟁의 결과 청나라가 일본한테 배상해줘야 되는 돈이 5억량이었어요. 5억량. 5억량. 나도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미친 돈이었대요. 이걸 통해서 일본 전체가 근대화, 산업화, 공장 만들고 개화 정책하고 하는 모든 걸 전부 다 해결할 수 있었다. 이거 그 다음부터 일본은 이제 돈이 좀 쪼달린다 싶으면은 주기적으로 한 번씩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마지막 전쟁이 무엇이었느냐? 태평양 전쟁이었어요.
그때까지 거의 10년에 한 번씩은 계속 전쟁을 일으킨다라고 했던 거예요. 여튼간 그래서 여러분이 양무운동은 무식한 거, 에이 처음부터 정신까지 전부 다 서양식으로 바꿨어야지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노노노 아니에요. 양무운동이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 중국에 있는 사람들 중에 지배층 일부분만 참여했었던 운동, 개혁 정책이었습니다. 황제가 지원해주지도 않았었어요. 황제의 지원도 없이 그 중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한 10% 정도 되는 사람, 그 사람들만 참여했었던 개혁 정책이 바로 양무운동이에요. 그런데 그거와 달리 메이지 유신 같은 경우에는 천황 중심으로 모든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면서 국가 전체가 바뀌었던 개혁 정책이 바로 메이지 유신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원해준 방식 그리고 국가에서 얼마큼 참여하느냐가 달라서 이제 결과가 달랐던 것도 있어요. 절대 양무운동은 뒤떨어지는 것이고 메이지 유신은 우월한 것이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곤란해요. 여기까지 이해됐으면 기억. 오케이. 여러분 지금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문화 전부 다 없어지고 우리가 미국이랑 똑같이 문화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글자도 그냥 영어를 사용하고 있고 막 이랬으면 우리가 더 우월하고 선진 문명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 문명을 계속 유지하면서 발달된 것만 일부 선택적으로 가져오는 거 그건 괜찮은 방법이거든요. 오케이. 그런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얍. 페이지. 자, 앞에 있는 내용은 왜 나왔었던 거냐면 그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본격적으로 다른 나라랑 개항을 하기 전에, 개화 정책을 하기 전에, 그럼 우리나라 안에는 과연 개화나 혹은 개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개항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 정도였는가? 에 대해서 앞에 내용이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청나라하고 일본이 변화하는 걸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방식을 선택해야지 하고 고민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개항 안 할 거야. 어떤 사람은 일부만 수용할 거야. 어떤 사람은 아예 싹 바꿔야 돼. 라고 하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었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볼게요. 이제 드디어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 나옵니다. 사실 메이지 유신을 일으키고 나서 메이지 유신이 시작되고 나서 일본에서는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었을까요? 아니면 약간의 다툼과 문제가 발생을 했을까요? 그럼요. 메이지 유신도 너무 충격적이고 급격한 변화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트러블이 있었거든요. 가장 큰 트러블은 무엇이었느냐? 원래는 사무라이라고 하는 이 계층이 가장 높았었거든. 사무라이가 우리나라에서 양반에 해당하는 그런 계층이었어요. 평소 때 걸어다니면서 내가 허리에다 칼을 차고 다닌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특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무라이들을 해체시키고 신분제는 평등하다로 바꿔버리고 문제를 없애버리며 그리고 또 이제 평소에 칼을 못 차고 다니게 명령을 합니다. 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원래 군대 가는 거는 사무라이들만 가능하고 전쟁을 통해서 물건을 획득하고 재산을 얻고 하는 거는 사무라이들만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신병제를 실시를 하게 되면서 누구든지 군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법으로 바뀌게 된 거야. 그러니까 사무라이들은 본인들의 특권을 빼앗겼다라고 피해의식에 쩔게 돼요. 그래서 왜 메이지 유신하는 건데? 봐라, 쇼군이 다스리는 시대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우리는 우리의 특권을 빼앗기고 저 개나 소나 전부 다 군인하는 꼬라지를 봐라. 와, 진짜 일본 망하게 생겼네. 라고 하는 불만들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무라이들, 기존에 있는 특권층들의 불만을 돌리기 위하여 일본이 어떻게 하느냐? 야,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그러면 우리 다른 나라에 쳐들어가는 건 어때?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또다시 너희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거란다 라고 하는 분위기가 일어나요. 근데 이 분위기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니에요? 맞아요. 임진왜란이 일어나는 그 배경에서도 전국시대가 통일된 이후에
사무라이들, 군인들의 불만을 해외로 돌리기 위하여 조선에 침략한 거잖아요. 똑같아요. 이때 역시 내부의 불만을 없애기 위하여 바깥으로 쳐들어가자라고 하는 정한론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본의 역사상 정한론은 여러 번 일어나요. 자, 그러면 볼게요.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은 조선에 새로운 국교를 수립하는 외교 문서를 보내왔다. 조공 책봉 체제 말고 근대적인 외교 관계를 수립하자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지만 보니까 일본이 자기를 황제라고 이야기하고 조공 책봉에서 어긋나는 문서를 보내니까 조선이 이 새끼들이 미쳤나라고 하면서 접수를 거부합니다. 몰라도 되기는 하지만 이건 서계 사건이라 불려요. 이를 계기로 감히 조그만한 나라 조선 주제에 우리 일본의 정식 공식 국가문서를 거부하다니라고 하면서 조선을 정벌하자라고 하는 정한론이 일어났다. 하지만 아직 우리 이때의 일본은 아직 메이지 유신이 완벽하게 성공한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야 일단 우리 잠시 숨을 죽이고 있자. 좀만 기다려봐봐. 라고 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준비된 것 같은데 싶으니까 몇 년 뒤에 일본은 군함을 보내서 부산에서 무력 시위를 한 뒤 강화도와 영종도를 불법 침입하였다. 이 사건을 바로 운요 사건이라고 부른다. 연도는 1875야. 1875 그 다음 해가 바로 1876이지. 여러분 외우기 좋으라고 하나 카운트다운 했네. 876. 자, 1876이 바로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되는 해였습니다. 사실 그거예요. 장사하는 배라고는 하지만 안에 대포, 무기, 군인들이 잔뜩 들어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일부러 우리나라 국경수비대? 강화도에 있는 그 성벽을 쌓아놓고 거기서 이제 해안선에 관측하고 있었던 해군들이, 수군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다 남의 나라네, 배. 일본 배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야,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마라. 여기는 조선의 영토다. 더 이상 가까이 오면은 경고 사격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데도 가까이 왔던 거지. 그러니까 조선에서 대포를 슝 하고 쏜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때 우리나라 대포는 대포 안에 폭약이 들어있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거의 돌덩이를 쏘는 그런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 이 당시 우리나라의 대포 폭탄 같은 경우에는 폭탄이 빵 터지는 거라기보다는 커다란 돌덩어리를 싸서 배에 구멍을 내서 침몰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대포를 쏜 거였거든요. 그랬는데 와 봐라 네가 먼저 쳤디 네가 먼저 선빵 날렸디 라고 하면서 가지고 있던 최신식 무기를 전부 동원하여 강화도를 초토화시키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 놓고선 다시 연락 와서 야 니네가 먼저 선빵을 날려서 우리가 너무 큰 피해를 봤다. 진짜 피해도 안 받고 조선 사람만 더럽게 많이 죽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제 만약에 운요 사건에 대해서 배상금을 물러내지 않고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은 일본은 너희와 전쟁을 하겠다라고 협박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운요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는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슬슬 한번 오픈해볼까라고 하는 분위기가 있었고 그래서 오픈을 하게 돼요. 그런데 뭔 이야기를 했더라? 네, 일단 볼게요. 그래. 이 방식은 사실 왔다 갔다 깔짝깔짝 하다가 상대방이 쏘니까 야 네가 선빵 날렸디 라고 한 이 방식은 사실 미국이 일본한테 써먹었던 거를 그대로 이용했던 거예요. 이거를 일본에서는 페리호 사건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자기 나라를 강제로 무역을 개항을 했던 것처럼 그대로 이용하여서 조선을 개항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볼게요. 이는 미국이 자신들의 개항한 방식을 그대로 조선에 이용한 것이었다. 이후에 일본은 서구 열강과 청나라에 조선을 개항하겠다라고 양해를 구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였다. 조선에서는 1873년에 흥선대원군이 권력에서 물러나고 고종이 직접 정치를 주도하였다. 그러니까 고종 입장에서는 흥선대원군이랑 다른 정치적인 행보를 보여야 되겠죠. 외교 노선을 선택해야 돼요. 흥선대원군은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했지만은 고종은 이제 슬슬 한번 오픈을 해볼까라고 하게 되었고 흥선대원군이 척합의를 세우면서 서양 오랑캐함에 이를 갈고 하니까 무서워가지고 말 못하고 있었던 신하들 중에서도 그래요. 이제 우리 슬슬 문을 열고 다른 나라와 교류를 해야 됩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강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종이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관심을 보이면서 정부 내에서도 통상대화를 주장하는 박규수 같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게 되었다. 마침 일본이
운요 사건을 일으키고 개항을 요구하자 정부는 찬반 논란 끝에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였다. 1876. 강화도 조약은 사실 별명입니다. 실제 정식 명칭은 조일수호조규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중요한 내용이 나오니까 여러분 여기에다가 별 곱하기 이렇게 할게요. 2옆, 2옆, 별 곱하기 이렇게. 강화도 조약의 의의가 무엇이냐? 강화도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조선이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었다라고 하는 것만 나와 있지만, 자, 근대적 조약일 뿐만 아니라 최초의 불평등 조약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강화도 조약의 의의는 무엇인가? 조선이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불평등 조약이었다. 우리나라한테만 불리한 조약이었다라고 하는 내용 나와요. 뒤에 내용은 좀 이따 자세히 볼게요. 그 결과 조선은 일본과 만국공법. 아니 선생님, 만국공법이라고 하는 말이 뭔가요? 쉽게 말하면 이거 국제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국제법이라고 하는 용어가 없었고 그냥 만국공법이라고 불렸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조선에 있는 경국대전이라고 하는 그 법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국제법 아래에 함께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 나와 있어요. 자, 어디 보자. 새로운 외교관계를 맺고 통상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 자본주의 체제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나와 있습니다. 야. 그리고 나서 한 10년은 아니고 한 5, 6년 지나고 나면은 우리가 너무 일본이랑만 개항을 했나? 우리가 너무 일본이랑만 무역을 했나? 한번 다른 나라도 한번 개항을 해볼까? 라고 하게 되면서 이제 개항에 대해서 거부감이 좀 덜 하다 보니까 이제 유럽에 있는 나라들 그리고 미국과 교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 나와요. 요 위에 있는 강화도 조약 내용이랑 여기 있는 내용 사이에 한 5년 이상 지나게 된 거예요. 알겠죠?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렇죠? 맞아 볼게요. 쓸데없는 거 한 개만 물어볼게요. 자기 집에 벌써 모기가 나타난다. 손 들어보세요. 자기 집에 벌써 모기가 있다. 아직 없나? 우리 집에만 있나? 아씨. 나 모기가 너무 많네.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우리 집에만 있나 보네. 내가 어딘가에 구멍이 난 것 같은데 그걸 막아야 되겠다. 오케이. 자, 5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개화 정책에 대한 거부감이 좀 줄어든 다음에는 다른 나라들이랑 개항을 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안에 너무 일본인이 많아지게 되니까 일본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장사하러 넘어온 일본 마을까지 막 생기고 일본인들이 저지르는 범죄 이런 거 처벌 못하는 거 알고 있죠? 좀 이따 다시 자세히 하겠지만은 범죄자들도 너무 많이 넘어오고 이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일본한테만 오픈을 했나? 이럴 바에 다른 나라랑도 전부 다 오픈을 해서 사실 일본이 국제사회에서는 이때 그렇게 강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못 설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안에서 일본이 못 설치게 하기 위해서라면은 우리나라에 다른 외국인들도 데리고 와야지 라고 해서 다른 나라들이랑도 조약을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볼게요. 자, 청나라는 우리나라 안에서 일본의 힘이 너무 세지는 거 불안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가 부동항이라고 하는 거 남하 정책을 하다 보니까 또 조선을 꿀꺽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견제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 이때 청나라도 조선을 식민지로 하고 싶었고 일본도 조선을 식민지로 하고 싶었고 러시아도 조선을 식민지로 하고 싶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청나라가 아니야 하지만 진짜 조선은 우리의 식민지야. 왜? 병자호란 때 정묘호란 때 군신관계 4대 관계 맺기로 했잖아 라고 하면서 야 조선아 니 솔직히 누구랑 외교 맺어야 될지 약간 감이 안 오지? 그럼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알려준 상대가 그나마 그 대한민국 그러니까 조선이랑 멀리 떨어져 있어서 왠지 조선의 식민지 만드는 데 관심이 없었던 것 같은 그런 나라 바로 미국과 이제 첫 번째로 외교 관계를 맺게 됩니다. 미국과 수교를 주선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이랑 통상 수교 여튼간 조약을 맺으러 갔을 때 미국 앉아있고
우리나라 앉아있고 가운데는 청나라가 서있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청나라가 일부러 미국한테 보여주려고 했던 거죠. 바래. 결국 조선은 우리가 시키는 거를 그대로 따라한 뒤 우리가 시키는 말 진짜 잘 듣는지 알겠지? 절대 조선은 식민지로 넘보지 말해. 바로 내 거니까 라고 하는 걸 보여주려고 했어요. 특히 일본의 수신사 착각하면 안 됩니다. 조선에 발달된 문물과 제도, 문화를 일본으로 전해주는 단체? 전해주는 사절단의 이름은 바로 조선통신사였어요. 하지만 일본의 발달된 서양 근대식 문물, 경제적인 발전 정도, 그리고 개화 정책을 배우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간 사람들은 수신사라고 불려요. 오케이? 우리나라 일본으로 가는 사람들, 근데 우리나라가 잘 나갔을 때는 통신사, 우리나라가 못 나가서 일본 거 배우려고 하면은 수신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특히 갔는데 김홍집이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가져왔어. 조선책략이라고 하는 책을 가져왔거든요. 조선책략이라는 책인데 웃긴 게 이거 지은이, 글쓴이는 누구냐? 청나라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청나라 사람의 입장에서 조선이 국제 외교 중에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청나라와 연결하고 미국과 교류하고 그리고 러시아는 절대 친해지면 안 됨이라고 하는 책을 썼거든요. 근데 이거 보니까 이제 이거 좀 그럴듯한데 싶으니까 조선책략이라고 하는 이 외교 정책에 관한 책을 가져와서 이제 실제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청나라가 원하는 방향대로 외교 정책을 하게 된 거예요. 오케이? 어디갔노? 이에 서구 열강 가운데 최초로 미국과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1882년에. 이후에 영국, 독일, 러시아하고도 외교 관계를 맺었다. 하지만 병인 양요를 겪었던 프랑스와는 천주교를 인정해 줄 것인가 아닌 것인가 라고 하는 갈등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수교를 하게 되었다. 그래서 영국, 독일, 러시아 맨 마지막이 프랑스였다. 이로써 조선은 국제무대에 본격적으로 등장은 했지만은 청나라가 이 앞에 있는 유럽 국가들한테 뭐라고 하느냐? 야, 조선 내 거디. 조선은 내 식민지디. 조선은 병자호란 이후에 계속 내 거였디. 라고 하면서 근대적인 외교와 동시에 전근대적인 조공책봉 4대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이중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여기까지 이해됐으면 미음. 오케이. 한 개만 더 할게. 진도는 안 나갈 건데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이거 한 번만 볼게요. 위에 거는 안 읽고 그 다음 페이지에 위에 거는 안 읽고 일단 밑에 거부터 보세요. 자, 밑에 거 내용 중에서 밑에 거 내용 중에서 여기 있는 내용이 바로 강화도 조약입니다. 1876년에 했었던 강화도 조약. 밑에는 추가로 맺은 것들이에요. 자, 여기 있는 내용 보면 여러분 중학교 때 많이 배웠을 거예요. 1조에 있는 내용이 왜 불평등한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4조에 있는 내용이 왜 불평등한지, 7조에 있는 내용, 10조에 있는 내용은 왜 불평등한지에 대해서 중학교 때 한번 배웠을 거거든요. 한 번만 더 할게요. 1조에 있는 내용이 불평등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아름다운 내용인데 조선은 자주국가다. 청나라한테서 독립한 너는 독립적인 인격체야. 절대 청나라한테 흔들리지 마. 알겠지? 너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일본이랑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어. 토닥토닥 힘내 라고 하는 내용이 1조야. 여러분 이게 나쁜 이유는 뭐예요? 그렇지. 넌 독립적인 존재야. 너는 절대 청나라 거가 아니야. 알겠지? 앞으로 일본 거가 될 예정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청나라의 간섭을 배제하고 청의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부인하기 위하여. 종주권이라고 하는 게 뭐냐? 내가 주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청나라가 조선에 대해서 내가 주인이다 라고 하는 권리를 부인하기 위하여 1조를 굳이 넣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머지 4조, 7조, 10조의 내용은 왜 잘못됐느냐라고 하는 거는 여기 밑에 나와 있어요. 해안 측량권, 이거는 7조랑 관련된 내용이죠. 영사재판권, 이거는 10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4조의 내용은 왜 잘못되었느냐? 각각 의도해서 여기를 개항을 시켰어요. 사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죽어도 개항을 안 해주려고 했어요. 왜냐? 인천 뚫리면 한양이 바로 직방으로 바로 뚫리게 되는 거니까 너무 위험하다. 어떻게 남의 나라 수도에 이렇게 가까이 개항을 시키려고 하느냐 해서 끝까지 거부했었는데 결국 오픈이 됐었거든요. 자, 여기 1조의 내용은 청나라의 종주권을 부인하고 그 간섭을 배제하기 위하여라고 하는 의도. 4조의 내용은 각각 침략의 거점으로 삼기 위해서. 7조의 내용은 밑에 있는 거 참고하고 10조의 내용도 밑에 있는 거 참고하세요. 오케이? 자, 우리 그럼 강화도 조약의 내용까지 봤다. 자, 질문 있는 사람만 남고 나머지 나가면 됩니다. 안녕.